잠시 후 CUBS 뉴스가 방송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 뭐 먹으러 갈까요? 와, 부럽다. 나도 CC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와, 부럽다. 나도 군필이고 싶다. 선배님! 깜짝이야. 밥 사주세요. 알았어. 너 근데 수업 없냐? 공절 쓰자 뭐. 그래 가자. 부럽다. 내가 새내기면 학점 관리 열심히 했을 텐데.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동아리를 취재해봤습니다. 화창한 날을 보내고 있는 1사학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UBS 아나운서 김현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조금 더 특별한 리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리더들입니다. 가톨릭대 통일 동아리를 김현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통리는 2012년에 탄생한 소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에 가동아리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 동아리의 주요 특징은 탈북 대학생들과 남한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통리는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탈북 대학생들이 한국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학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 북한에서 오신 친구들, 이북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가톨릭 대학교에서 새터민들 위해서 이렇게 그 동아리를 만들자는 취재로 갖고 저희가 많은 학생들 모여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 2014년 학생들도 저희 가통리 리더 동아리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많이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교내 동아리 최초로 남북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가통리. 앞으로 그들의 당찬 포부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CUBS 보도부 김현빈입니다. 시험은 다가오고 과제는 많지만 화창한 날씨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아마 새내기들이 가장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모두가 불어하는 1사학번을 김나은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2014학년도 1학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새학기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가 다가온 지금 1사학번 새내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입학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른지 새내기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일단 제가 재수를 했는데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친구들이 저보다 한 살 어리고 이제 학교 생활할 때 그게 좀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같은 친구들도 많고 선배들도 이제 잘 해주시고 1사학번이어도 94년생이라고 되게 친근하게 잘 대해주시고 무엇보다 대학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오면은 위계질서 되게 빡빡하고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저도 뭐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제가 1년 더 늦게 들어온 거라 이제 같은 그 구사 친구들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막 대부분 다 95년생이나 빠른 96 이럴 줄 알고 그렇게 되게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 95나 빠른 96생들도 되게 친하게 대해주고 그다음 구사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배들이 되게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뭐 시키시거나 뭐 그런 거 없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네. 입학하기 전에는 막 학교 선배들이 막 술을 막 억지로 많이 주고 막 다 마셔야 되고 그래서 선배들이 무서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많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막 우리 선배들은 막 강요하는 분위기도 별로 없고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입학 전에는 새내기들은 진짜 점심값이나 그런 거 돈 안 들고 다녀도 된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좀 만나봤습니다. 아쉬웠어요. 1사학번 신입생들의 앞으로 대학 생활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CUBS 보도부 김나은입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1학기 영상뉴스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UBS 아나운서 김현지였습니다. 잠시 후 모두과기 인형이 방송됩니다. 수습구원이 되기 위해 3개월째 방송국에 갇혀 있다. 누구냐, 넌?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까드리는 모두까기 인형의 제작자 황서영입니다. 지난 시간 방송되었던 세월호 참사 특집 그 1부에서는 정부와 해경 그리고 언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재조명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들 이해가 좀 가셨나요? 이번에 방송될 세월호 참사 특집 그 2부에서는 해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금 더 신층적으로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언론에 대한 문제점, 마지막으로 망원 퍼레이드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과기 인형에서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팩트에 기반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해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4월 16일 10시 17분) 그러니까 해경이 도착하고 47분 후에 발송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때만 해도 배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뭐 정부 측에서는 이런 카카오톡이 조작이다, 유언비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메시지만큼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는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시 30분부터 카카오톡이 발송된 10시 17분까지 이 47분간의 해경의 초기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47분 동안 승객들을 전원 구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해경의 초기 대응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9시 30분부터 10시 17분까지 이때 배 안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안내 방송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배 밖의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경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헬기입니다. 보통 해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헬기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한다면 그 배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헬기가 이때 도착했을 때 배의 상황은 승객들이 갑판 위에 단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승객들이 탈출 지시를 받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신속하게 하여 배 안에 진입해서 구조할 수 있는 특수구조 요원들을 데리고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헬기는 난간을 타고 올라온 6명의 선원들만을 구조했습니다. 특수구조 요원에게 오라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이때가 시간이 흘러 15분 후 9시 45분이 되었습니다. 9시 36분에 헬기 다음으로 도착한 것은 해경인데요. 이때 해경은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조타실로 향했습니다. 이 조타실은 통제구역으로 일반 승객들보다 선장과 선원이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왜 해경이 모두 조타실로 가장 먼저 향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해경이 조타실 유리창을 망치로 깨서 선원과 선장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선장에게 배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합니다. 과연 무슨 지시를 내렸냐, 탈출 지시는 내렸냐, 이런 식으로요. 탈출 지시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장에게 지금 탈출 지시를 내리고 나와라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해경이 직접 깨진 유리창을 향해서 여러분 탈출하세요 라는 고함을 쳐서라도 승객들을 탈출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 해경은 계속해서 배 밖에서만 맴돌고 있었고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배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분석에 따르면 해경이 배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잘 파악하고 탈출 지시만 내렸었더라면 탑승객은 전원 구조되었을 것이랍니다. 즉, 해경의 문제점이 더욱 대두되고 있죠. 이 시각 아이들의 카톡 상황을 보면 안내방송에서는 계속 가만히 있으래,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고 있지 등 핸드폰으로 뉴스 방송까지 확인하는, 즉 해경이 구조만 잘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탑승객들이 모두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탑승객들이 죽어서 돌아왔다라는 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탑승객이 있다라는 거, 이 주장이 미개한 정설에 의한 호소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따른 사실이라는 거, 이것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 터지는 해경의 초기 대응,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디어졌던 것일까요? 영상 한번 보시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죠.
컨트롤 타워. 아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에 이를 해결할 재난본부 기관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들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했다는 것인데요. 지난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군이 와도 해경이 우리 구역이니까 비키라고 하고 민간 잠수 요원들이 와도 네가 구조해야 되냐 내가 구조해야 되냐 하면서 시간은 흐르고 배는 가라앉고 있었다죠. 즉 최대한의 구조 인력이 총동원되어 구조되어야 했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제대로 된 지휘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만 빚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인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컨트롤 타워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인 것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컨트롤 타워의 권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위 중대본이라고들 하죠. 이 중대본에 있습니다. 이 중대본이라는 곳이 원래는 소방방재청이라는 전문 인력들에 의해서 지휘가 되었는데요. 재난과 관련된 것이니까 당연히 소방방재청이라는 전문 인력이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올해 2월 이 중대본의 권한이 안전행정부라는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정부의 말에 따르면 안전을 강조하여 중대본의 권한을 안행부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치죠.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 중대본의 권한을 안행부로 넘어갔을 때 그럼 중대본 안에 있는 그 소방방재청이라는 전문 인력들의 권한도 같이 안행부로 그대로 쥐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권한만을 안행부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중대본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파견에 나가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전문 인력들이 아니라 안행부의 공무원들이 파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지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무원들은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총체적인 지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러한 안행부는 국가안보실의 하나 기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가안보실 즉 청와대의 지휘를 받아야지 움직이는 곳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가안보실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더욱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근에는 청와대에서는 우린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죠. 저는 모든 팩트를 알려드렸으니까요. 누가 컨트롤 타워인지에 대해서는 가대하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러한 컨트롤 타워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죠. 바로 언론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언론에 대한 문제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데가 없잖아요. 그 시찰 문제인 건데 지금 마치 이제 최초 자막을 저희가 했다고 또 지목을 하면서 마치 타사의 보도가 우리 때문에 마치 문제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MBN이 일보가 나왔어요. 네. 그 자막으로. 네. 그래서 이제 YTN 시경캡이 네. 단원고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한테 확인을 지시를 했어요. 네. 사실인지를 확인해서 빨리 보고해라. 심통한 표정으로 희생자들의 영정을 둘러본 뒤
선화 분양하고 묵념했습니다. 더딘 구조작업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유족들의 항의와 호소도 들었습니다. 누가 믿고 눈치를 보냐? 이제 알았어 이제. 뉴스가 다 거짓말이야. 빨리 컴백. 사람이 봤을 때 정말로 정당한 걸 보여줄 수 있고 그걸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거를 눈치 보는 젊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걸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세월호 사건에서 큰 문제라는 거지.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개인적으로 언론인을 꿈꾸는 학도로서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이런 일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종편도 아닌 공영방송인 KBS를 포함한 주요 방송국에서는 정부가 낸 발표를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지곧대로 받아서 보도를 했고요. 또한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2번이나 낸 것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남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 아나운서에게 칙칙한 검정색 옷을 입지 말라라는 보도 지침이 내려지고 의도적인 편집을 통한 편파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것은 독립적이어야 할 언론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망언을 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끝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사퇴하였습니다. 이때 그가 한 말 기억하시나요? 보도 통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지휘자는 KBS 사장이었다고요. 그리고 새롭게 임명된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 이 사람이 보도국장으로 임명되기 전날 청와대에 들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보도국장이 되기 위해 청와대에 면접을 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백운기 보도국장의 아나운서 시절 KBS 사장을 경호원처럼 선글라스를 쓰고 보좌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일 보도 통제의 궁극적인 지휘자인 KBS 사장이 사퇴하지도 않은 채 이를 보좌했던 백운기라는 아나운서가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것이라면 이는 이전 사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또 일처리를 하는 신용만 한 것이므로 국가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기 인형 세월호 참사편 그 2부 어떻게 이해가 잘들 가셨나요? 이번 방송이 모두가기 인형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그동안 학우 여러분들께 평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시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모두가기 인형이라는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아직은 프로가 아닌 언론 학도이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된 사실을 알려드릴까봐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라는 엄중한 주제를 다루면서 언론인의 자세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현재 언론은 시청자, 즉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즉 존재 가치를 잃은 것이죠. 신뢰를 잃은 것은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호선 지하철 추도사고 당시 가만히 있으라 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스스로 탈출하고 빠져나왔다고 하죠. 이런데 무슨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3천여 개의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민은 국가에 대한 불신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월드컵입니다.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두렵다고 합니다. 6월에 다가오는 행사들 때문에 모두 잊혀질까 봐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고와 참사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이미 전원 구조의 가능성을 밝혔고요. 500여 명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세월호 참사가 아닌 세월호 사고로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5년 전 천안함 참사 희생자 46명, 이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0여 명,
이것을 잊는다면 또는 단순한 슬픔에서만 멈춘다면 또 다른 참사,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보두까기 인형 세월호 참사편 2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사실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과 풀어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방송이어서 더 많이 알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끝으로 기가 막힌 망원들을 모은 망원 퍼레이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고요. 다음 학기에도 더 좋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먼저 구조작업에 대한 비판까지도 종북 좌파들의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색깔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에 올린 글들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정부 비판을 두고 의도적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며 시체 장사라고 지칭했습니다. 제2의 5.18 반란, 좌익들이 벌일 폭동의 대비라는 말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색깔론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인 한기호 최고위원과 권은희 의원은 같은 날 나란히 부적절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먼저 한기호 최고위원은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인 척하며 선동하는 여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가 허위임이 드러나자 글을 지우고 사과했습니다. 색깔론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언행으로 할 말을 잃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는 어제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이번 기회가 너무나 큰 불행이라면서도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참사를 가리켜 불행인 것만은 아니라는 망언을 한 송 전 의원을 종편은 오늘 또 출연시켰습니다. 충남 논산시장에 도전하는 송영철 새누리당 예비후보입니다. 중앙당에서 선거운동을 중단하며 빨간 점퍼 착용을 금지하자 흰색 점퍼를 입고 어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에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사안이지만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비판을 받은 임내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임 의원은 중앙당을 통해 해당 마라톤 대회가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는 성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에 미흡합니다. 세월호 사고 소식에도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새누리당 소속의 유한식 세종시장입니다. 유 시장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세종시장 재선에 도전합니다. 새누리당은 당 윤리위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지만 경고에 그쳤고 후보 자격도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가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차라리 침묵하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